MBC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네가 함께 만들고 KB국민카드가 후원하는 겨울 낭독회, 책은 언제나 봄.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연말에다가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고 해서 굉장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상암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람들 만났을 때 안녕하시냐라는 인사를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안녕한지 그 안녕 자체에 포인트를 맞춰서 걱정이 돼서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물어볼 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하루하루가 팍팍함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한 마음을 조금 녹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겨울에 조금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 MBC 아나운서국에서 오늘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안내 책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참 좋아하시는 작가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인 박준 씨, 소설가 정세랑 씨, 그리고 에세이스트 이슬아 씨, 이렇게 세 분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아름다운 글들, 따뜻한 메시지를 저희 또 MBC 아나운서국의 아나운서들이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책은 언제나 봄 첫 낭독자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아 작가의 유일무이를 저희 박창현 아나운서가 낭독하겠고요. 이어서 강다솜 아나운서가 역시 이슬아 작가의 글 사랑은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얼마 전 나는 초등부 글쓰기 수업에 들어가 칠판에 의문문 한 개를 적었다. 나는 왜 유일무이한가? 그날의 글감이었다. 문장 아래에 한자로도 유일무이를 적었다. 오직 유, 한일, 없을 무, 두이. 우리는 각자 왜 오직 하나뿐인가?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자기에게만 있는 점, 자기만 휘어있는 손가락, 자기만 가진 무릎의 딱지, 자기에게만 난 사마귀 같은 걸 찾아서 신나게 쓰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자기 몸의 고유한 특징들을 바쁘게 찾고 있는 동안 한 아이는 다른 걸 적어서 내게 들고 왔다. 그는 11살 김지온이었다. 지온이의 원고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 김지온은 유일무이하다. 왜냐하면 4살까지 우리 형의 쪼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반 박사의 쪼수가 아닌 5살 돌팔이 박사의 쪼수였다. 형은 지금으로 따지면 나한테 생체 실험을 한 것이었다. 5살의 돌팔이 박사는 지금 13살의 레고 박사가 되었다. 박사는 바뀌었지만 난 계속 쪼수이고 형을 도와준다. 9년 동안 쪼수로 살아온 나는 유일무이하다. 또한 그는 이렇게 적기도 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안 좋은 선생님 반의 학생이다. 그 선생님은 나대는 애를 마구 때린다. 그런 장면을 직접 보고 무서움과 우스움을 느낀 나는 유일무이하다. 그 문장들을 읽고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를 고유하게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타인들에게 있다는 걸 말이다. 남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따금 겨우 특별해지곤 했다. 세계에 오직 나만 있다면 고유성이랄지 유일함이랄지 그런 말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타인과 맺는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데 그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지호나,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내가 묻자 11살 김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27살의 나도 어깨를 으쓱했다. 김지호는 다음으로는 13살 기세화가 내게 원고지를 들고 왔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이렇게 증명했다. 내 유일무이함을 찾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나 기세화는 우리 반 어떤 애의 비밀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다. 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올라갔을 때 그 애가 울면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어서 여기에 쓰지는 않겠다. 글은 그렇게 끝이 나 있었다. 나는 나보다 3배는 우아한 13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특별해지거나 흔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를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비밀들은 대부분 그런 속성을 가진 것 같았다. 그녀가 쓰지 않았으니 나는 그 비밀이 뭔지 결국 알 수 없다. 나는 아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많아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만큼이나 우아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 유일무이 이스라 일간 수필집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아마존이 1달 넘게 불태워졌는데 말이다. 나의 애인 하마는 말했다. 나이를 먹어도 모르는 것을 계속 배우고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겸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어진다. 내가 모르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편견도 잘 갈고 닦고 싶었다. 사실 꽤 많은 편견이 우리를 돕는다. 판단의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판단을 좀 미루고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편견도 뭉툭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제 막 태어난 사람처럼 무구하게 세계를 감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본 영화에서는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깜깜한 영화관을 나란히 앉아 그 말을 들었다. 하마도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나쁜 일에 자신을 온통 뒤덮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애썼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어떤 일에서든 고마운 점을 찾아내는 이들임을 기억했다. 사랑은 불행을 막지 못하지만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사랑은 마음에 탄력을 준다. 심신을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내일의 침실에는
하마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한다. 하마가 내 옆에 있는 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서운 게 많아도 나는 점점 혼자 잘 자는 사람이 되어온 느낌이다. 그건 하마 덕분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동안의 침실에서 하마는 내 몸과 마음에 여러 용기를 심어주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떠올리면 좋을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용기로 나는 어떤 일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미안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고 웃기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 웃길 때 웃음을 참지 않듯 가슴이 아플 때 충분히 운다. 하마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도 강인했는지 까먹지 않는 한 쭉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서로를 놓치고 나서도 서로에게서 배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스라 산문집 심신단련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사회 각 분야에서 구독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죠. 그러니까 월정액을 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계속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데요. 그 글에 있어서도 이런 구독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작가입니다. 이스라 작가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너무 멀리 떨어졌네요. 앉으시죠. 본인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참 요즘에 많아요. 아시죠? 네, 부업을 늘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작가이자 연재 노동자이자 그리고 헤엄 출판사 대표이자 생활체육인인 이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 대표세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출판사 대표 너무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 이 이름 석자보다는 일간 이스라가 우리 귀에 더 있거든요. 그죠? 이 매일같이 속된 말로 일수 찍듯이 글을 쓰셨다는 건데 처음에는 사실은 돈이 궁해서 글을 쓰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정말 좋은 훈련이 되어서 2년 동안 하고 지금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건강이 아주 많이 회복된다면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제 대표까지 되셨습니다. 출판사 대표까지. 그죠? 이 출판사 대표라는 직함으로부터 자주 도망치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는 그 돈을 좀 더 많이 남겨보려고 대표가 됐는데 해보니까 돈은 정말 조금 많이 남고 너무 많은 피로와 각종 사건 사고와 그런 것이 남아서 저 이제 그냥 다른 출판사에서 제 책 내고 싶어요. 내년부터 헤엄 출판사가 사라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아니 건강 얘기까지 할 만큼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어떻게 한 편씩 글을 써낼 수가 있는가. 전에 어떤 인터뷰에 봤더니 내가 하나를 뱉어내려면 5개 이상이 나에게 인풋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전 진짜 글을 쓰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매일 쓰다 보니까 미천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습한 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아나운서 분들이 읽은 글을 보고 다른 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명작 같은 거예요. 뭐 누가 썼어 이런 생각을 하며 듣고 있었는데요.
네, 개 중에 몇 개 잘생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이 수습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공감 가는 글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내 글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 글을 읽는데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쉬운 언어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글에는 어떤 건강함, 단순한 건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하는 사람의 명랑함? 어떤 명랑함이 있어서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아 작가를 무대에 모시기 전에 잠깐 아까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말씀대로 유쾌하고 조금은 본인 표현대로 단순하게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세요. 어떤 글을 뽑으셨을까요? 제가 뽑은 글은 올해 출간한 서평집에서 한 페이지를 읽을 것인데요. 이게 앞에 두 분이 읽은 다음에 읽는 제 기분 아시겠어요? 되게 부담스러운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잠든 너랑 덮은 한 이불 속에서 나는 조금 울었어. 오늘 읽은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고단하고 슬퍼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동시에 반복되는 생들 속에서도 어떤 사랑은 자꾸만 기억이 난다는 게 기억이 나서 울음이 난다는 게 꼭 전생에 그래봤던 것처럼 이해가 되었어. 그리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알게 되었어.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한 생에서도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 좌절이랑 고통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니까. 그러므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시 태어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느라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일지도 몰라. 오늘의 슬픔을 다시 태어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슬픔을 잊지 않은 채로 내일 다시 태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어. 같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자고. 빛이 되는 슬픔도 있는지 보자고. 어느 출구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지 찾자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너의 등을 오래 어루만졌어. 해가 뜨면 너랑 식물원에 가고 싶어. 잘 자. 이슬아 서평집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의 한 페이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대가 만들고 KB 국민카드가 후원하는 책은 언제나 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실 작가는요, 정세랑 작가십니다. 낭독해서 만나볼 작품은요, 또 소설 지구에서 하나뿐인데요. 낭독회에서 어떻게 소설을 전해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세이나 시처럼 그렇게 짧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 부분만 전해드리기에는 또 내용이 왜곡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해설과 대화로 낭독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그 나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구에서 하나뿐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외계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오승훈, 김초롱, 박영경 아나운서가 낭독극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결코 하나의 외모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어쩐지 친해지고 싶은 호감형이긴 하지만 평일 오후 2시에 6호선에서 눈에 띌 정도지 이 출퇴근 시간 2호선에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희미한 인상이었다. 6개월에 한 번도 손질하지 않는 아무렇게나 늘어진 머리에 직접 짠 니트와 걸을 때마다 편안하게 접히고 움직이는 긴 치마는 하나의 가게가 있는 서교동 골목의 분위기 그대로였다. 환생은 큰 길에서 먼 한가한 지역에 약간 움츠린 듯 보이는 작은 벽돌 건물 1층에 있는 옷 수선집이었다. 웃음, 먼지, 허브 화분과 향초의 향. 재봉틀과 공기청정기 소리가 12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언제나 가득했다. 잔잔하게 이어질 줄 알았던 행복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듯 흔적을 감춘 것은 최근이었다. 3달 전 들뜬 모습으로 거대한 배낭을 메고 있는 경민을 하나가 배웅하고 있다. 경민이 훌쩍 떠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는 그때 분명 어떤 불안을 느꼈다고 기억하게 되었다. 경민 씨는 캐나다에 갔다고? 캐나다에서 가장 잘 보일 거래. 엄청난 별똥별. 언제쯤이면 철들까 그 친구는. 필요한 경비만 모으면 직장 그만둬버리잖아. 아시아인들이 지나치게 성실한 편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구 평균은 되지 싶은데 진득하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으면 달라지겠지. 네가 무슨 걔 부모니? 재능이 꼽힐 때까지 지원하게? 네가 좋다면 좋은 거지만 난 네 친구니까 널 좀 더 아껴주는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어. 한쪽만 베이스 캠프가 되는 관계는 역시 균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유로워 보이는 관계라도 그 안에서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경민 씨는 늘 불안하달까. 내가 보수적인 건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습관처럼 계속 만날 필요는 없어. 멈춰도 돼. 이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언제든 멈추는 거야. 경민은 그대로 연락 한 번 없다가 귀국 전날에야 전화를 걸어왔다. 하나는 화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오로지 걱정이 되어서 공항까지 달려갔다. 하나는 피곤해서인지 약간 열이 나는 듯한 경민의 팔을 감으며 공항 지하로 내려갔다. 뿌듯하게 경민이 시래기 된장국 2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았다. 너 가지무침 안 먹잖아. 내가? 응. 촉감이 개구리 같아서 싫다며. 별 보고 오더니 철들었나 보네. 입맛 바뀌면 철드는 신호잖아. 그때 하나는 별 생각 없이 웃었고 심지어 경민이 대견하기까지 했다. 경민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우겼다. 하나는 들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왜 안 가고 그래? 뒷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지금껏 너무 많이 봤잖아. 경민은 하나가 그때껏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다. 좀 잘해요 하나한테. 맨날 내팽개치고 연락 두절되지 말고요. 그런 거야 어릴 때나 이해할 만한 행동이지 우리나라에 그러면 징그러워요. 아무리 하나가 참을성 있고 뭐든 이해하려는 편이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견디겠어요. 한쪽만 버텨서 유지되는 관계가 대체 무슨 관계예요? 감정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자신이 없다면 이쯤에서 물러서든가요. 아니 뭐 그쪽에 해준 밥 먹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리 씨는 멀리서 볼 때만큼 가까이서 봐도 좋은 친구군요. 멀리서?
하나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엥? 아니 잠깐, 그건 너무 여러 단계 올라서는 거 아니야? 진짜로? 하나를 위해서라면 우주를 횡단할 만큼 전 확신이 있어요. 경민 씨는 그게 문제라니까. 우주적 규모로 잘할 필요 없어요. 동네 규모로 좀 잘하면 안 돼? 오랫동안 마주 앉아 하나는 경민의 얼굴에서 낯익은 음영을 짚어내려 애를 쓴다. 나는 저 눈썹을 안다. 코를 안다. 심지어 저 다문 입안 몇 번째 어금니에 금니가 있는지도 안다. 알고 있다. 이상해. 내내 봐온 얼굴인데 왜 달라 보였을까? 슬슬 올 때가 됐는데. 뭐가? 아, 저거다. 나도 저렇게 여기에 왔어. 2만 광년을 너와 있기 위해 왔어. 경민이, 진짜 경민이 어딨어? 경민 씨의 이름, 얼굴, 정보, 특히 너와 관련된 정보들과 내 우주 자유여행권을 서로 바꿨어. 완전히 자발적인 과정이었고 경민 씨를 결코 해치지 않았어. 동의하에 바꾼 거야. 지금쯤은 이 은하계 바깥을 탐험하고 있을 거야. 이 나쁜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 망나니 새끼. 지구 바깥에 도망가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안 될까?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았어. 그래도 나는 안 될까? 너를 직접 만나려고 2만 광년으로 왔어. 내 별과 모두와 모든 것과 자유여행권을 버리고. 그걸 너에게 이해해달라거나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고려해달라는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바람을 말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생각해봐도 좋아. 기다릴게.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면 됐어. 넌 대체 뭐야? 대체 원래는 어떻게 생긴 생물인 거야?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 반하는 바람에 우리 별 전체가 내 꿈을 꿨던 거. 하지만 첫 번째로 널 보고 널 생각한 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본 너는 엄청나게 일관된 사람으로 혼자 엔트로피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 파괴적인 종족으로 태어났지만 그 본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 너는 비 오는 날 보도블록에 올라온 지렁이를 조심히 화단으로 옮겨주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래를 형제자매로 생각했어. 땅 위의 작은 생물과 물속의 커다란 생물까지 너와 이어지지 않은 개체는 없다는 걸 넌 우주를 모르고 지구 위에서도 아주 좁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이해하고 있었어. 나는 너의 그 선험적 이해를 이해할 수 없었어. 인간이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이는 이 끔찍한 행성에서 어떻게 전체의 특성을 담지 않는 걸까? 너는 우주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넘어서는 걸까? 너는 너무 멀리 있는데 나는 왜 널 가깝게 느낄까? 내가 네 옆에 있는 바보 인간보다 더 가까울 거라고. 그런데 그걸 넌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 그럼 왜 경민이 얼굴로 왔어? 물론 처음에 널 봤으면 꽤 놀랐겠지만 정우성 얼굴로 올 수도 있었잖아. 나는 너를 보는 동안 경민 씨도 봐야 했어. 그 사람도 인류 평균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너를 대하는 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운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그것과 별개로 내가 진짜 경민 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우주에서도 아주 희귀한 종류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에게도 선택권이 많지는 않았어.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경민 씨 얼굴이 불편하다면 바꿀게. 박보검도 돼? 박서준도 좋아. 아, 임시완. 역시 임시완이 좋겠다. 초상권을 존중해줘야지. 하지만 취향은 잘 고려해볼게. 외계인 남자친구와 공식적인 첫 데이트 장소를 고민하다가 하나는
놀이공원을 선택했다. 놀이공원 와본 적 있어? 아니, 하지만 다른 별들에는 종종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어제 조사는 미리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르다. 리얼하네. 우주 여행을 아주 잘 재현해놨어. 정말? 난 훨씬 쾌적한 거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보면 막 냉동 캡슐에 들어가서 잘 자고 나오면 목적지 도착해 있고 막 그러잖아. 물론 그런 우주 여행선도 있지. 근데 내가 탄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왜? 재산도 그만큼 없었고 있었다 해도 지구는 아직 위험 지역이라는 평판이라 노선이 부족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봐봐. 자, 상이야. 상?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매스거려 하면서 수고스럽게 와줬으니까 어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 그치? 이거 말고 너. 근데 늘 궁금했는데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 비슷해. 비슷할 리가. 반광석이라며. 그럼 상당히 단단한 거 아니야? 광석인 부분은 한참 안쪽인걸. 상관없다고. 경민이 몸은 일종의 슈트잖아. 그래서 센서가 많이 달린 돌출부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줬어. 뭐야 그거. 완전 섹스토이네. 그렇지만 정말 살갗 같은 느낌이고 다른 게 있다면 전반적으로 뜨겁나? 발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와, 경민 씨 여기 오기 전에 연구 많이 했나 보네.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가끔 인체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쳐줘. 어떤 거? 다른 어떤 뼈에도 붙어있지 않은 갈비뼈 있는 거 알고 있어? 외로운 갈비뼈. 그런 곳을 짚어주지. 엥 뭐야. 하나도 아니야 얘.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그거 말고는? 원래 경민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뭐? 조금 더 커? 조금 더 함께 있는 기분이야. 에이. 우주가 그들을 디자인했다. 재단하고 완벽한 스티치로 기웠다. 하나는 그 솜씨를 죽었다 깨도 못 따라하리라는 기이한 감탄에 빠져들었다. 흔하지 않지만 어떤 사랑은 항상성을 가지고 요동치지 않고 요철도 없이 랄랄라 하고 계속되기도 한다. 우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면서 끝이었다. 네, 경민 역을 맡았던 오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독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낭독극 형태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실 발연기라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독극을 하는 동안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구에서 하나뿐을 쓰신 정세랑 작가를 무대 위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랑입니다. 앉으시죠. 네. 저희도 좀 가깝게 앉을까요? 그럴까요? 예. 부럽더라고요. 아까 가깝게 앉는 거 보니까. 방금 인사는 하셨는데 네, 그래도 네. 좀 길게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처음에
낭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저는 따옴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읽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정말 폭풍 연기력을 발휘하셔서 충격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약간 옆에서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충격이라 하시면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요. 네. 발체 부분에 대한 충격도 좀 있었어요. 발제 부분.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그쵸. 많이 한 것 마지막 같은데 부분 네, 말씀이시죠. 가장 부적절한 부분이어가지고 어째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떤 유머 코드로 한번 집어넣어봤고 그리고 가장 외계인이라는 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또 골라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캐릭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직접 만드신 캐릭터를 저희 세 사람이 연기를 해봤는데 캐릭터가 소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면 저만 말이죠. 혹시 박서준, 박보검, 임시완 보다는 제가 못하겠죠, 당연히. 경민이 그분들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나마 당신이 경미를 해서 경민이 나쁘지 않았어. 좋았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우시진 마시고요. 너무 감동을 하셨나 봐요. 네. 한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설은 대체로 성격 좋은 분들이 좋아하신다. 제가 이 소설 너무 좋아요 하거든요. 정말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로서 이 소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 소설이 되게 맑은 국물처럼 이렇게 맑고 되게 투명하고 슴슴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요. 뭔가 부적절하고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였구나. 자극적인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런 자극적인 걸 쓰는 작가였구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랑 네. 이야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경민은 외계인이다였어요. 제가 사실 경민 역을 맡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넌 외계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네가 해야 돼. 이 낭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게 민주적인 결정으로 결정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우주학과를 나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돌아보면 또 민주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결정이 되었군요. 예, 이 소설뿐만 아니라 던니는 보고 싶어 같은 많은 작품들에서 과학, 우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세요. 네. 평소에 우주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좀 전전긍긍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것에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때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되게 사소한 오해를 받았는데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우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떠나시는군요. 안드로메다로. 네네. 좀 멀리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멀리서 보면은 이 사소한 오해는 풀리건 말건 상관없고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고 정말로 짧은 시간, 짧은 조그만 공간을 내가 부여받은 여행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랬을 때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주에 대해서 좀 자주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주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우주 외계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달달하게 어쩌면 자극적으로 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표현들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표현들을 좀 보면 다른 책에 있지만 중금속에 오염된 양치식물 같은 기분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좀 와 닿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문맥상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정감 있고 딱 들어맞으면서도 굉장히 신선한데 이해는 또 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생각해내시기 위해서 노력들을 따로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 표현 말씀하신 걸 듣고 네. 언제 떠올렸나 생각해봤더니 뉴스에서 떠올렸더라고요. 고사리에 중금속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보고 그런데 고사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 탓이 아닌데 오염된 거잖아요 고사리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는데
느슨한 순간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막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좋은 표현들이 잘 와서 걸리지 않고 좀 안테나를 넓게 열고 멍한 상태라고 하죠. 보통 가족들이 보면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돌아와 이런 상태일 때 nelson? 네, 좋은 표현들이 와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생각났을 때는 뭐 적어두시나요? 적어둬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세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좋은 세계라고 생각한다. 패배하고 잃고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저는 너무 공감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세랑 작가의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스라 작가님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 다음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학 안에서 어떤 승리나 행복이나 영광이나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버텨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버텨내는 순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계속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이야기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기는 이야기를 읽고 쓰는 건 즐거워요. 일단 즐거운데 모두가 이기는 이야기만 쓰다 보면 약간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건 이야기일 뿐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더라도 진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많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순간들에서 좀 힘들고 아파하고 이런 좀 내가 좀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작품들로 계속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전에 쓰셨던 책들이 올해 2권 다시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낭독극을 해드린 지구에서 하나뿐이랑 덧니가 보고 싶어. 두 작품 다 큰 틀에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 전쯤에 쓰실 때에는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였어요. 지금은 결혼을 하셔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감정, 지금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연애 소설을 쓸 때 막 정말 사랑을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연애 소설이란 것 자체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연애 소설은 되게 어려운 주제. 지구에서 하나뿐은 환경 주제였고 덧니가 보고 싶어는 어떤 장르 문학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운 주제도 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애 소설이라 했을 때 훨씬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26살에 쓰고 나서 36살에 고치려니까 너무 많이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치면서도 나는 사랑 이야기를 아주 싫어하지 않는구나. 사랑, 좋은 사랑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좋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굴절시키지 않는 게 좋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거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거나 하여튼 구부러지게 되면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지지해주면서 뻗어나갈 방향을 그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지금 배우자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네, 정말로 하고 계신 저를 거죠?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좋은 매니저입니다. 사랑 매니저. 그 사랑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덧니가 보고 싶어 다시 내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여전히 간절히 농담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하며 지치지 않고 쓰겠습니다. 저는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무게, 이거 어떤 뜻으로 쓰신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페이지 터너를 쓰는 작가였어요. 저의 책은 제가 1년 동안 써도 2년 동안 써도 보통 잡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읽으시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게 사실 작가들이 막 선호하진 않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쓴 책이니까 오래오래 곱씹으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작가들에게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페이지 터너를 쓰는 작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게 힘든 일이 있어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아파서 글을 읽지 못하시다가 다시 읽기 시작하실 때 선택해 주시는 책이 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무게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책을 한동안 못 읽다가 다시 읽는 사람들이 택하는 책이니까 계속 쉬운 걸 써야지. 잘 받아들여지고 뒤가 궁금해져서 계속 넘기게 되는 책을 내가 써야겠다. 다른 작가들이 더 좋고 우아하고 정교한 걸 쓸 때 나는 좀 쉽더라도 빨리 이렇게 풀리는, 빨리 잘 녹아드는 그런 소설을 계속 써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그것은 가벼운 소설이지만 어떤 책무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쓰시겠다 했는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써주실 거죠? 네네. 네. 앞으로 어떤 글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계신 작품들에 대해서 짧게 혹시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봄쯤에 제가 소식 꼭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책이 나온 거 아니고 연재 시작이 봄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지금 기뻐하셔서 혹시 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실까봐. 예.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책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에 낭독회 때 또 정세랑 작가님 모시겠다고 초대를 한다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쁜데 읽으시는 동안 다른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너무 촬영을 막 기뻐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흑역사가 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수줍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랑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세랑 작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같은 식구니까 각각의 성격도 다 알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뒤에서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 붙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으셨죠? 작가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재밌게 많이 하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네가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낭독회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 여름에 황현산을 읽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의 낭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이 2번째인데 문학동네의 글과 저희 MBC 아나운서국의 목소리가 만나면 뭔가 특별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본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KB 국민카드가 또 후원을 2번 다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관계자분 계시면 다음에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작가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의 작가입니다. 시인 박준 씨인데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워낙 박준 시인은 시도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어디 나오기만 하면 말씀을 워낙 잘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뷰 형식이 아닌 무대를 아예 통째로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준의 읍조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시 쓰는 박준입니다. 저희도 가까이 앉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 외로웠습니다. 혼자 하게 돼서. 근데 외롭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청한 건 아니고요. 혼자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자청한 것은 아니고요. 혼자 하라고 하셔서 혼자 하겠다. 근데 외롭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그것도 제가 수다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 신나하고 있습니다. 시인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시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시인들은 딱 100m 밖에서 시인이다 그러니까 감이 왔거든요. 이 찐빵 모자라고 불리는 베레모 같은 거 많이 쓰셨고요. 파이프 담배 주로 피우시고 긴 코트 입으시고 가까이 오면 술 냄새도 나고 바람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혹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하는 시인의 모습인데 요즘 작가들은 겉으로 봐서는 시인인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웃길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늘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시를 쓰시라라고 하면 당연히 시를 쓰진 않으실 테고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기억과 기록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인이고요. 그리고 종종 산문의 형식의 글을 쓰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글은 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부터 일기를 쓰게 만들자라는 코웃음 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 강연이 끝날 때쯤은요. 저한테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책 만드는 일도 같이 하는데요. 작가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분들은 어떻게 작가가 됐을까?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공통점은 그러니까 작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쓰는 사람이 이전에 쓰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읽는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읽는 사람은 뭐 어려운 책을 읽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개념만은 꼭 아니고요. 내가 취향을 가진 호불호를 가진 독자로서 읽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쓰고 싶은 말이 터져나와서 쓰는 사람으로 작가로 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읽는 사람이기보다는 쓰는 사람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근데 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둡고 저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그런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청소년이 자라서 큰 변곡점이 없으면 그런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불쾌할 만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경우는 당당하게 그 말의 진위를 묻는 것일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은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혹은 폭력적인 아이였으면 그런 말들이었으면 바로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소심하고 누가 얘기를 귀에 거슬린 얘기를 해도 그냥 웃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웃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냐면 집에는 제 일기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기장을 펼치고 합법적으로 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저주의 글은 아닙니다. 뭐 죽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영재는 왜 나한테 낮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일까? 등등의 이야기들을. 근데 영재는 사실 오늘도 이런 말을 했고 어제도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투를 가지게 되었을까? 등등을 일기장에 적어놓는데요. 그때 당연히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일기라는 형식의 쓰기가 없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기 쓰는 게 좋구나 이런 제가 되었고요. 지금도 일기를 거의 거르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셔야 되는 게요. 약간 협박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록은 어떻게 남을까요? 뭘로 남죠? 2019년 12월도 이미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플랫폼에 기억이 남을까요? 대답 안 해주실 거면 제가 사진 찍으시죠. 사진 찍으시고요. 그리고 기억으로 남고요. 그리고 SNS 그리고 카드 쓰시면 카드 사용 내역 남을 것입니다.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이야 이제 뭐 편리한 어떤 나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SNS는 저도 SNS를 간혹 하는데 사실 온전한 나의 마음을 기록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팔로잉이 조금만 있더라도 조작이 되거든요. 제가 책상에 제 책 올려놓고 커피잔 하나 두고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저의 눈앞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사진 조작된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책상을 이제 꾸몄거든요. 하물며 내 마음을 쓴다로는 타인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것들이 기억입니다. 기억인데요.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1년에 기억되는 날들은 5일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2019년인데요. 이 며칠 정도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이 생긴 날, 혹은 반대로 슬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 날은 사실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기억을 통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거 아닌 대부분 360일 정도는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어제 같아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60일은 그러면 기억될 만한 혹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날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냐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지각할 것 같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지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고요, 입술을 깨물면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비가 얼마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겨우겨우 지각을 면해요. 근데 온갖 몸을 써서 아무런 사건도 터지지 않게 한 거죠. 제가 지각을 한다, 저희 직장 상사가 지각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다가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을 받아친다, 퇴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후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조금 상처받는 이야기를 상사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써서 참습니다. 제가 대꾸를 한다, 다시 말이 엉킨다, 퇴사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을 기억되지 않은 평범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날들이 갑자기 휘발되어 날아가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작년 생일날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2017년 생일날, 나의 생일날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논리적으로 미역국을 드셨을 확률이 가장 크겠지만 확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생일이라는 날조차 잘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오늘 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는 소수의 것을 제외하면서 다 날아가지, 일기를 쓰자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쳐보죠. 그런데 집에 가서 오늘 MBC에 갔다 왔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다음 문장 뭐 쓰실까요? 쓰실 말이 없을 겁니다. 내일부터 쓰기로 하자, 뭐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는 팁을 드리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들었던 말과 하루 동안 했던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유념하실 거는, 사람이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 뭐 업무적인 관계 혹은 피상적인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는 이 말에 대부분 정보의 말하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이죠.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혹은 회의를 할 때 등등의 정보의 말하기입니다. 제가 받아 적으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관계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대화입니다. 나랑 친밀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날 좋아하고 이 진실된 관계에서 내가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지, 어떤 말을 들었지, 이것을 적는 것입니다. 미리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말 하찮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쓸모없고 안 해도 되고 하나만한 말들. 그리고 어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국어를 쓰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요, 동물의 음성 같은 것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지난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이맘때쯤에 12월 중순쯤 됐는데 남자 중학생 2명이 제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걷는데요, 일찍 끝난 거예요. 아마 기말고사가 끝났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걷는데 좀 특이하게 걷더라고요. 어떻게 걷냐면 앞으로 걷는데, 제 앞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앞으로 안 걷고 이렇게 옆으로, 아주 천천히 옆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걸을 때마다 몸을 이렇게 부딪혀요. 어깨를 이쪽에선 이쪽으로 부딪히고요. 2명의 학생이 이렇게. 저 친구도 진짜 할 일 없나 보다라고 저 뒤에서 보다가 추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걷고, 이 친구들은 왜 2인 삼각 달리기처럼 쓸데없는 거 해보셨어요?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래서 전 앞으로 걸으니까 제가 더 빠르니까 그들을 추월하게 됐고요. 이렇게 저희가 3명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이때 오른쪽에 걷던 친구가 왼쪽에 걷던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야, 나는 춥다고 생각하면 이가 덜덜 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야 바보야, 이가 덜덜 떨리니까 그제서야 네가 춥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내적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리고 얼굴을 이제 대놓고 보면 실례니까 살짝 쳐다봤어요. 이 남자 중학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사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시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문학적 소양이 있는 아이들, 친구이길래 이런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지. 근데 지금 이게 그 말이 왜 아름답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그 말은 한마디 말로 이 둘의 관계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아주 진실되고 무람없고 거짓이 없는 이 친한 관계이죠. 만약에 내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영화 인트로 시작 화면에 30초 정도를 주고 두 학생이 한 대사씩 읊어서 이 둘의 관계가 친한 관계임을 증명하시오라고 써야 된다면 나는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작가라면. 제가 그날 생각해낸 거의 가장 좋은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오른쪽을 걷던 친구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야 그때 빌렸던 2만 원 여기 있다라고 주고요.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바보야 넣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친해 보이나?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이들의 이 진실된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8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80년 전에 자신의 장면, 중학교 2학년 때 기말고사 끝난 날을 돌려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시험 끝났어요. 시험 망쳤는데 집에 가기 싫은데 집 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을 집에 천천히 가는 것으로 이 반항의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가긴 갈 텐데 천천히 가겠다. 다행히 내 옆에는 나처럼 시험을 망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옆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걷는 장면을 이들이 80년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간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채 이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시라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든가 봐요. 저한테 선배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보의 말하기가 아닙니다. 정서의 말하기예요. 제가 이거를 저한테 밥을 안 쳐놓으라, 밥을 사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정보로 받아듣고 야 지금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12시까지 타임 20% 쿠폰 세일하는데 받아서 뭐 시켜 먹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라는 얘기죠. 한 끼도 못 먹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래서 그날 보름이었거든요. 오늘 보름달 떴더라 한 입 베어 먹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인이어서 멋있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코웃음을 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 치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작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책의 어떤 문장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시 한 편을 읽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타인의 빛나는 순간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일요일 밤에라는 시인데요. 사실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오랫동안 썼던 이름이죠. 이거 이해하시면 연배가 있으신 겁니다. 일밤이라고 줄여버렸거든요.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이거는 제가 썼지만 타인의 빛나는 순간이 써준 시였습니다. 일요일 밤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정차합니까? 하고 물으며 버스에 탄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가 운전석으로 가서는 서울로 나가는 막차가 언제 있습니까? 묻는다. 자리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보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내일 첫 차는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시 쓰는 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떡해요. 아까 그냥 말씀 들을 때는 깔깔거리고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글 너무 먹먹하지 않으세요? 이제 박준 시인의 산문을
저희 MBC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볼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준비해 주신 글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서 들려드리게 되는데 저희 준비팀이 이 글을 받아서 듣고 하나같이 했던 반응도 바로 먹먹하다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나진 아나운서가 이해라는 문, 그리고 이어서 김정근 아나운서가 바둑이 점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문을 나와 10분 정도 걸으면 그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건물 반지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곳을 세균 떡볶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의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터 학교 선배들과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세균 떡볶이에 들어가면 긴 테이블과 늘어진 의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끝에는 별명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깔끔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5명에 가까운 별명에도 세균 떡볶이는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부터 동네 순찰을 도는 의무 경찰들까지 단골로 찾던 집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굵은 유성펜으로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매번 한 가지 메뉴만을 주문했습니다. 튀김 3개와 삶은 계란 하나가 떡볶이와 함께 범벅되어 나오는 그것을 세균 정식이라 불렀습니다. 값은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토요일 점심마다 정기적으로 들렀고 평일 저녁에는 비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세균 떡볶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매번 먹었던 정식이 아닌 떡볶이만 주문을 해보았는데 값은 200원이며 심지어 세균 정식과 동일하게 튀김 3개와 삶은 계란 하나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농담은 재미가 있을 때 농담일 수 있다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1999년에도 200원은 돈다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구간 운임 500원, 서울 택시 기본 요금 1,300원. 막 국내에 1호점을 낸 다국적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쇼 사이즈가 2,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크게 억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교를 마치는 대로 세균 떡볶이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떡볶이를 사겠다고 덧붙이며 200원짜리 떡볶이를 각자 하나씩 시키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말 정식과 똑같이 나오면 1,000원을 주겠다. 안 나오면 내가 1,000원을 내놓아라. 1,000원 받고 딱밤 10대 더 같은 내기를 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던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하늘 같아 라고 했다가 시인 같은 소리 하네 핀잔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시인이 아니라 시인 같은 것이지만 시인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처음 제보를 했던 친구의 말처럼 200원짜리 떡볶이는 1,000원짜리 모듬과 동일한 구성과 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우리들은 제값 1,000원을 주고 먹었던 지난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세균 떡볶이에 갔습니다. 당연히 세균 정식 대신 2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마치 세계의 큰 비밀을 우리만 엿본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떡볶이와 튀김과 삶은 계란의 조합은 왜 질리지 않을까 의아해하면서 치열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1,000원짜리 세균 정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들 스스로 했던 모양입니다. 분식집 주인이 왜 200원짜리 떡볶이를 1,000원짜리 모듬과 동일하게 내어주는지 여전히 몰랐지만 그 마음을 짚어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분식집은 몇 해 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 하나를 활짝 열어주고서. 박준 시인의 이해라는 문 낭독했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난 점을 맞듣지 않아 합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그에게서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일은 점을 그리지 않는 것일 테고, 그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얼굴에 있는 그대로 점을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굴을 아주 작게 두어 굳이 점까지 그리지 않아도 되는 구도도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을 초상화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반가운 것이 아니겠지요. 둘러 적었지만 사실 이 화가의 고민은 곧 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상처들이 점처럼 찍혀 있고, 물론 저에게도 숨겨지지 않는 큰 점 같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글은 사람의 상처와 얼마나 마주해야 할까요? 아니, 꼭 글을 쓰지 않더라도 말을 뱉거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직면하거나 외면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그 화가였다면 사람의 옆으로 가서 스케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점이 보이지 않는 한쪽 얼굴만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홀이나 왜곡이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옆모습을 그리고 있노라면 어느새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휘날려 줄 것입니다. 혹은 별이 많은 밤 바닥에 누워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캄캄한 밤하늘과 숱한 별들을 담고 얼굴과 점도 함께 그려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이 점 같고 점은 별처럼 보일 테죠. 물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 광대와 눈 사이에 점이 있었습니다. 진한 갈색이었고 꽤나 넓은 점이었던 탓에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볼 때에도 곧잘 눈에 드는 점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힐 때에도 매번 그 점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의 누나는 그 점이 누런 바둑이 강아지를 닮았다고 해서 바둑이 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별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도 나무도 아닌 점 하나가 이름을 가진다니요. 저는 바둑이 점이라는 이름이 싫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일단 제 얼굴에 있는 점이 부각된다는 것에서 부끄럽고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둑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붙은 것에 대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혼자 점의 앞부분을 강아지의 머리로 여기고 뒷부분을 꼬리처럼 생각하며 눈으로 선을 그어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둑이 점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몸이 자라고
얼굴이 커지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는 당시 있던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이 갈수록 넓어지고 색이 연해지면서 피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의 바둑이 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슬프지 않은 일을 함께 슬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생각을 해보니 슬픈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5월이 되면 덕수궁의 등꽃을 보러 가야지, 그 등꽃 아래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지난 봄 5월의 시간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다시 새로 5월이 오려면 시간은 가장 매섭게 추운 길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슬픈 일도 함께 슬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 시인의 바둑이 점을 낭독했습니다. MBC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네가 함께 만든 오늘의 낭독회, 이제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 일기장에 어떤 메시지로 남게 될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아까 무대를 시작하면서 이 추운 각박한 시기에 좀 따뜻한 위로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가시는 마음속에 위로가 될 만한 문구 하나 품고 가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을 닫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슬아 작가가 무대를 닫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나미의 슬픈 인연 함께 하실 텐데요. 나가시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출판사 난다에서 여러분 빈손으로 가시는 게 좀 그래서 다이어리를 한 부씩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가시면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슬아 작가를 모시고 여러분 노래 함께 들으시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감사합니다.